안녕하십니까. 오늘 집단 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근로자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양선희입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주제로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문헌을 조사했다기보다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제가 대구에 살아서 대구의 코로나의 그 중심지인 대구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협을 주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작업장의 유해 위험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가 되고 어떻게 나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이런 경로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개 두 가지 정도의 경로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첫 번째는 비말 감염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밀접 접촉 감염입니다. 이 비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비말은 보통의 호흡 수준의 비말은 1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채기와 같은 속도가 있는 것에서도 6m는 넘어서 전파되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말이 어떻게 어디까지 전파되고 날아가느냐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밀접 접촉입니다.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점막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공포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서 혹은 옷을 뚫고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옷을 뚫고 들어가거나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점막에 닿지 않으면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과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코로나 감염자가 내 주변에만 와도 나에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확한 전파 경로를 숙지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잘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비말이 생기는 경우겠죠. 비말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말을 하는 경우에 비말이 생깁니다. 재채기를 하면 비말이 생깁니다. 기침을 하면 또 비말이 생깁니다. 의학적인 처치, 기관 삽관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처치를 할 때 비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비말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잘 차단을 하면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접 접촉인데요. 어떤 경우에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느냐, 한 가지 물건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에 밀접한 접촉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 거기에 이제 뭔가 묻어 있는 것을 내가 또 그것을 만졌을 때 밀접 접촉이 되는 것이고, 또 신체적인 접촉도 밀접 접촉이 되겠죠. 허그라든지 악수라든지 이런 것이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전염이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다른 사람이 만진 것을 내가 만졌다고, 만지기만 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전파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진 것을 내가 다른 사람과 악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내 몸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말 취약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감염이 잘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어떻게 폐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런 곳이 감염이 일단 잘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클럽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염이 잘 되는 취약한 상황은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것이겠죠.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곳. 그런 경우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취약한 곳으로 드러났던 곳이 바로 요양기관이라든지 장애인 시설기관이었습니다.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시설기관은 근로자와 그 대상자가 밀접하게 접촉을 하지 않고는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밀접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든 시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면 서비스,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기관들이 또 취약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경우에 특히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경우에 그런 병원이 이 코로나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감염되는 경로보다가 감염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 두 번째 취약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환자가 감염돼 있거나 고령자가 감염되었거나 이런 경우는 이 코로나가 아주 중증호흡기 질환으로 가게 돼서 사망으로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감염으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또 감염에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고령자들은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든지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철저하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나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프로텍트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또 코로나로부터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취약한 상황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너무 이런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무급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 취약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밤낮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중 노동으로 취약한 그런 계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코로나19 시대의 취약한 상황이거나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업종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취약 업종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취약 업종이라는 것은 앞에서 전파 경로와 마찬가지 전파 경로에서 그 전파의 위험이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면 서비스를 하거나 판매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보건의료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게임 노래방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취약한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취약 계층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근로자 건강센터를 하고 있는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거죠.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은 평소에 안전보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행해야 되는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또 취약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안전보건관리사가 없고 또 감염 시대에 특별히 아침에 나와서 체온을 측정하거나 또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인력이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그렇게 할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구매도 겨우 하였고 뭐 혈압 체온을 측정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못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본 사업장 중에서는 손 세정제 정도만 이제 바깥에 비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는 데가 많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규모 사업장은 감염병 시대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인 유해 요인에 의한 취약계층, 취약업종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를 하면서 우리의 주요 포커스는 뭐였나요? 우리는 건설업과 제조업과 광업과 이런 것이 안전보건 취약업종이었습니다. 이 표는 2018년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 건설업이었고 제조업이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타겟은 건설업과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코로나 감염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업종의 취약성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규모의 취약성도 같이 중요해지고 다른 점이 좀 많이 생긴 거죠. 전통적인 유해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제가 전통적인 유해 요인과 코로나19에서의 유해 요인의 특성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유해 요인은 일단 사업장 내에 국한된다라는 거, 취급하는 그 공정에서 일을 하거나 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국한된다라는 점이 있었다면 코로나는 전 국민에게, 가족에게 전파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해 인자는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사실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것은 바이러스로서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굉장한 불안을 부추기는 점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질병의 발생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유해 인자는 급성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급성 내지는 만성 혹은 그 직장을 떠나고 굉장한 고령이 될 때까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고령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장에서의 노출된 유해 인자와 내 질병을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것은 14일 이내라는 아주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감염이 된 사람이 질병이 발생하고 또 때로는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유해 인자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보건을 하면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과거의 유해 인자는 위험업종이 건설이나 제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파라는 것은 위험업종이 대개 서비스업에 기반한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보건이 이 서비스업, 지금까지 같이 관여하지 못했던, 관리하지 못했던 이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해 인자는 공학적인 접근법이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기계의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공학적인 접근이 완전히 불가능하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유해 인자라는 것은 공학적인 개선을 먼저 하고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구를 착용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공학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구 착용과 위생만이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다르죠. 그러나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사한가 하면 우리는 작업장의 유해 인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유해인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서 새로운 유해인자가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유해인자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지금 국민적으로 이제 불안을 사는 또 한 가지 부분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를 변종으로 변이가 되어서 좀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적인 유해인자도 사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해인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 2018년도의 산업재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명가량이 되었죠. 근데 코로나가 한 6개월 정도에 277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렇게 1000명 사고로 사망,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2000명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6개월에 277명이라는 사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국민적인 관심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복기가 짧은 것이라든지 사람 간의 감염이 된다라든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보건의 문제를 어떻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좀 관심사가 되게끔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건의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의 문제는 뒷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는 최우선 문제가 되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과 보건이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의 우선이다, 후순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든 어떤 사업을 할 때든 안전과 보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거는 어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어떤 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안전보건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이제 지금까지 6월 15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현황인데요. 코로나가 발병된 그 집단들이 다 아시겠지만 교회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나머지는 PC방이나 클럽이나 물류센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은 앞에서의 전파 경로라든지 위험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초고위험인 의료진, 특히 코로나 확진된 사람을 돌보는 의료진, 요거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4월 5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라서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코로나 확진 환자를 보는 의료진에 있어서 4월에까지는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코로나라는 것이 보호를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코로나에게서 배우다라고 썼는데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감염이 된 것은 시대의 흐름이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감염병이라는 것은 세계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패스트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패스트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다면 아마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패스트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다행히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유행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패스트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있다는 것과 적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패스트와 코로나를 비교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처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감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호흡기 감염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대중매체의 역할도 크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이 코로나를 막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의료진들에게조차도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대응팀으로 부서 배치를 발령이 났을 때 의료진이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황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확한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업주와 관리자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에서 근로자 중심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97%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6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실은 우리가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어떤 체계 속에 사실은 들어와 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방송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업장 관리자 중심으로, 사업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 까만색 그림은 재난안전본부에서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SNS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교육이라든지 또 대중매체의 어떤 이슈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바뀌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패러다임인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을 가르친다, 선생님이 되어 가르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보건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사실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각 개인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혹은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차원만 하더라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 한 이런 압박감, 이것은 이제 아직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기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지성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면 교육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공유라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슈화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슈화하는 것에서는 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앞에서 보았던 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어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지진이 났다 나지 않았다 보다가 지진이 났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행동 지침이 뭐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처 방침을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해서 정보를 제공하라.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불안을 조성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많은 구호형, 에서 보다가는 정확한 정보 전달형, 소통형으로 바꿔야 된다. 자,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그렇죠. 안전은 권리다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안전은 권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안전은 나의 권리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2015년도에 생겼던 메탄올 사건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이걸 경험을 하였는데, 이 메탄올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용역을 사용했다, 5인 정도의 작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에탄올 대신 값싼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저에게는 사업장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우리 회사에 지금 메탄올을 쓰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자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회사가 작업 환경 측정을 했냐 하지 않았냐, 에탄올 대신 메탄올 썼냐, 뭐 하청이냐 원청이냐, 이런 것 보다가도 만약에 이런 사고가 생겼으면 내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안전한가. 그런데 어디에도 이것이 메탄올 사고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발생한 아주 과거 형식의 재래형 직업병이었다라고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탄올 사고는 과거형, 나타나는 형태는 재래형 직업병, 즉 굉장히 높은 농도에 노출되어서 근로자에게 직업병이 생기는 과거의 레이온 공장에서 발생한 CS2 중독과 같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메탄올을 가공유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장에서도 메탄올을 가공유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공유로 사용하였을 때 공기 중에 굉장히 높은 농도의 메탄올이 축적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메탄올의 끓는 점이 낮은 끓는 점과 가공하는 기계에서의 발생되는 열, 이런 것이 작용해서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메탄올의 흉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 공간에 막혀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하였던 것이, 메탄올 사고가 터졌다라는 것을 얘기만 하지 말고, 메탄올 사고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얘기만 하지 말고, 노동부에서도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메탄올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전국에 3,000 몇백 개의 메탄올 취급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메탄올 사고가 생기게 된 아주 포커스는 뭐였냐? 가공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메탄올을 취급하는 사업장이지만 메탄올을 가공유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보건의 경우에는 그 같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유해 공정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공정별 위험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되고, 단지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초과했느냐, 고위험 사업장이냐, 산업재해가 발생했느냐를 기준하지 않고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공정이 위험하냐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환자와
악수만 해도 감염될 것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다른 일을 보신다면 그것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열이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른 바이러스의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증상인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으로 코로나는 증상 대비 영상검사상 소견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상이 없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가,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관리가 이전의 시대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면, 정확한 지침을 이행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칙을 준수합시다.